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6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자, 1번. 다음 유가증권의 분류 중에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만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 자체에 이렇게 문구 자체가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2번. 주식회사 세무는 주식회사 회계로부터 받은 액면가액 1,000만 원, 요거를 950만 원에 할인받고자 한답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인식한다고 가정.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할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각거래로 보아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인식했죠.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가 봅니다. 1번.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할 것이다. 맞죠? 2번.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이자 비용을 인식할 것이다. 우리 차입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 그죠?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네. 오케이, 넘어가자는 거지. 우리 키포인트가 아니니까. 3번.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차입금 계정은 1,000만 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넘어가진 거지. 4번.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받을 계정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아니죠. 받을 어음이란 게 없어지죠. 감소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매각 거래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각 거래로 간주한 회계 처리만 우리가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예외적으로 이게 만일 차입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라 한다면 뭐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제시가 잠깐 돼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예외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아예 배제했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거 소개해 놓으면 매각거래 회계 처리도 막 흔들거리거든.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뺐었는데 이렇게 그 구석진 내용을 굳이 또 문제로 한번 소개해 놨네.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지. 가벼운 마음으로. 자, 보십시오. 엄을 매각거래로 처리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게 없어지죠. 받을 어음으로 이 경우는 1,000만 원짜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다고 할까? 보통 예금 950만 원이 들어온 거지. 그리고 차의 부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매각거래로 분류되는 경우에 회계처리. 우리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참고로 차입거래라는 이거랍니다. 우리가 받을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면 그 어음에 대한 권리를 전부 다 넘겨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각거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넘겨주지만 그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이 우리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받을 어음을 넘겨줬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다고 봐가지고 받을 어음을 건들지 말고 그대로 자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이름의 차입금을 돈 빌렸다라고 처리한다는 게 차입거래랍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란 자산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통 예금은 들어오죠. 돈이. 보통 예금 950만 원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 거는 명백한데 차입금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은행에 돈 빌려주세요 한 적 없지만 차입금이라는 거를 계상을 한답니다. 1,000만 원만큼. 그리고 차이 나는 50만 원은 이번에는 뭘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음은 저기 넘겨줬는데 장부에는 어음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또 생긴대. 이게 뭡니까? 그죠? 이상하죠? 그게 차입거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줘도 실질적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럴 경우가 차입거래고요. 이런 경우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거의 발생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그냥 매각거래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요것만 공부했다 이거지. 보기도 이상하죠, 그죠? 멀쩡하게 우리가 넘겨줬는데 장부에 그대로 있고 차입금 같은 게 이상하게 생뚱하게 생기고 조금 이상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입계라는 게 막 생기고
매출액은 처분 손실이 아니고 이자 비용, 차입금이 있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인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읽어볼까요? 지문을. 자,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로 분류될 경우 이자 비용이라는 걸 인식한다. 이것도 이런 말이고요.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로 분류될 경우 차입금 계정이 증가한다. 이런 설명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뭐 받을 계정이 변동이 없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매각 거래가 아니고 차입 거래일 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매각 거래로 분류될 때는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됐죠?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하다. 또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항상 잔액이 산출되도록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맞죠? 2번 실질재고조사법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고 3번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금액을 계속 내는데 계속기록법에 따라서 계속 기중에도 계속 평균 금액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산정하는 것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죠. 총평균법은 기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이번 해당 기간 동안의 토탈 평균액만 한 번 딱 구하는 게 총평균법이지.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 4번 읽어나 볼까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 보네요. 자,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4번 다음은 모두 업무에 사용 중인 자산이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번 건물, 2번 상표권, 3번 구축물, 4번 기계장치. 상표권이죠. 상표권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자산이죠. 문제 5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금은 법정 납입 자본금으로서 발행 주식수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아니죠. 발행 주식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한 금액이 그 자본금이죠. 법정 납입 자본금인 자본금.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 되겠다. 자,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 읽어나 봅시다.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그래서 자본 거래로 생긴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고 영업활동으로 생긴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3번, 4번 집을 읽어봐야지.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게 자본조정의 정의가 되겠고 4번 이익잉여금 등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에서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맞겠죠? 자,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맞죠? 1번이 답이 되겠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직접 원가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아니죠. 간접비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직접 원가 그죠? 직접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질문 되겠지. 3번 총원가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총원가가 바뀌면 그거 변동원가죠. 고정원가가 아니고. 그리고 4번 여기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하죠. 간접 원가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이런 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1번 대형 선박의 제조원가 맞죠? 2번 주문 생산하는 고가의 승용차 제조원가 그죠? 승용차가 일반적으로 막 대량 연소 생산하는 거면 그냥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그냥 가면서 필요한 작업해서 완성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헷갈릴까 봐 이렇게 제시해 줬죠. 주문 생산한데 키워드 줬죠. 그러면 개별 원가 맞죠. 그래서 스포츠카인가 봐. 1억, 2억 하는 스포츠카는 주문 한 대 받고 그죠? 요 작업 거치고 저기 가서 저 작업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되니까 뭐 대형 선박하고 거의 제조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3번 저가의 볼펜 제조 원가. 뭐 저가 뭐 이것도 키워드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량 연속 생산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가면서 완성돼 버리죠. 그래서 3번이 종합 원가가 오히려 적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비행기의 제조 원가. 맞죠? 주문하는 소량 생산이다. 8번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조립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직접 배부법으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 집계된 총 원가를 구하래. 됐죠? 자, 분석 끝났으면 자 계산해 봅시다. 자, 보조 부문이 전력하고 수선인데요. 자, 제조 부문은 조립하고 절단입니다. 이렇게 보낼 거래. 근데 조립하고 절단 자체에서 지금 50만 원, 42만 원 생겼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뭐? 총원가잖아. 그죠? 그래서 50만 원 플러스 전력하고 수선해서 이쪽으로 배분되는 거 있죠? 그거 집계해가지고 그 부분과 합해가지고 답을 해라 이겁니다. 배분 방법 뭐라고요? 직접 배분법이래. 그래서 전력하고 수선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요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됐죠? 자, 전력 부분 10만 원이 어떻게 여기도 가지만 요거 고려할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5대5 비율로 쫙쫙 배분되는 거죠. 그러면 5만 원만큼이 조립 부분으로 오겠다. 그 다음에 20만 원, 요 수선 부분이 3대2의 비율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3대2는 60% 대 40%로 볼 수 있으니까 20만 원 곱하기 60%, 2, 6, 12, 12만 원만큼 조립 부분에 배분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 더한 금액 얼마입니까? 67만 원 되겠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총 원가를 구하라고 해놓고 지문에 67만 원도 있고 달랑 요거 두 개만 합한 17만 원도 어디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4번 지문이 17만 원. 그러면 문제를 또 시간 좁게 다 보면 서둘다 보면 열심히 계산 다 해놓고 그죠? 17만 원 이거를 막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되게 억울하다고 틀리면 그죠? 그래서 이게 총 원가 요거 자체에서 발생한 원가하고 합해가지고 묻는 건지 아니면은 배분된 원가만 묻는 건지 그거를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원가니까 67만 원이 답이 되겠다. 문제 9번입니다. 완성품 1000개, 기말 제공품은 500개입니다. 완성도가 기말 제공품은 40%입니다. 요거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평균법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쉽지 뭐. 기초제공품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자, 재료비는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까다로운 게 요거네. 보통 그 초기,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는 게 가정이 일반적인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50% 시점에 일시적으로 탁 투입된다 이거죠. 재료비가. 됐죠? 그러면 완성량 할 때 요거만 조금 신경 써서 고려해 줘야 되겠네. 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반적인 가정에 따라서 야금야금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답니다. 자, 그러면 자, 물량 흐름 파악해 볼 때 왼쪽에 있는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딱 제시 줬죠. 완성이 1000개 됐고요. 기말 제품 500개래. 이렇게 제시 줬다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40%래.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요. 자,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 자, 1000개는 전부 다 그냥 통과해 버린 거고 500개는 여기 40%에 딱 멈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됐죠? 그리고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을 평균법에 따라서 구해보는데 자, 1000개 요거는 이번에 투입돼가지고 이번에 다 완성된 거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기말 제공품이죠. 자, 기말 제공품이 재료비의 경우 50% 요때 딱 투입돼 버리거든. 50%대 투입이 쫙 된다. 그런데 그러면 뭐 얘는 당연히 거치겠고 얘는 40%에서 멈췄으니까 재료비는 하나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재료비는요 이렇게 되는 게 요게 핵심이겠네 요 문제. 됐죠? 그리고 가공비는 야금 계속 투입되는 거니까 자,
500개 곱하기 40%한 200개만큼이 완성품 완산량 되겠지. 그러면 가공비는 1200개, 재료비는 1000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답은 1000개, 1200개면 1000개, 1200개. 답은 2번 되겠네. 됐죠? 그래서 아하 50% 투입 문제도 나오네 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으로 작업 폐물과는 다른 개념이다. 맞죠? 맞는 개념이다. 2번 작업 폐물은 뭡니까? 부산물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 목공소에서 목공 작업하면 뭐 톱밥 같은 거 나온다. 그런 게 작업 폐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 받고 팔 수 있다. 엿바꿔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개념이 작업 폐물이었다. 2번 비정상 공손품 수량은 전체 공손품 수량에서 정상 공손품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다. 맞겠죠? 2번 맞고요. 3번 공손품의 검사 시점이 기말 제용품의 완성도 이후에인 경우에는 기말 제용품에는 정상 공손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우리 요거 공손품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숫자로 한번 검증해 봤고 그죠?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했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자, 기말 제용품 완성도 이후인 경우래. 검사 시점이. 그러면 공손품의 완성도는 검사 시점 자체라고 했거든. 자, 만약에 50%의 요 회사는 검사를 안 돼. 그러면 공손품의 완성도는 50%거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기말 제용품 완성도 이후래. 그러면 기말 제용품은 예를 들어서 30%다 이거지. 기말 제용품은 여기까지만 오다가 말았어. 그러면 공손된 거는 요 기말 제용품은 전혀 관련 없는 거야. 아직 검사 시점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 50% 와가지고 뭐가 검사해가지고 걸렸다. 불합품으로 걸렸다. 그거는 기말 제용품은 전혀 없고요. 전부 다 단계 완성된 부분에서만 모두 불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즉 제조 원가, 즉 완성품 또는 기말 제공품 원가로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말 제공품은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아예 검사 시점까지 올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완성품에만 배부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나? 요 상황에서 정상공손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고 어디다가 기말 제공품에는 배분하지 않는다. 요게 맞는 거죠, 그죠? 3번 지문 맞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 가지고 외우면 돌아서면 까먹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 맞는 거다 결국은.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맞았잖아. 답은 4번이겠네. 자, 비정상 공소는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맞죠? 매출 원가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에 가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됐죠? 11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죠. 의미만 알면 그 공급 시기는 당연히 이해 간다 이거죠. 2번 폐업시 제한 존재와 문 닫을 때죠. 폐업일 현재 돈으로 안 바꾸고 물건 자체로 주주한테 주는 게 폐업시 제한 존재 아닐까. 뭐 폐업 후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폐업일이 공급 시기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수출 제한은 선적일이죠. 그 다음에 무인 자판기는 그 주인이 돈 뽑아갈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봅시다. 자, 부수 재화 또는 용역 배웠죠. 우리 어떻게 정했습니까? 주된 거래에 부수되었는지, 주된 사업에 부수되었는지 그걸로 판단한다고 했죠. 자, 주된 뭡니까? 주된 거래에 부수된 공급이네. 판단이 더 쉬웠죠. 이 경우는 자, 주된 공급 자체가 주된 거래가 과세냐 또는 면세냐에 따라서 거래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로 그렇게 판단한다 이겁니다. 주된 거래에 따라서 그냥 거래 전체를 판단한다. 자, 주된 거래가 과세면은
부수되는 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볼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거래 전체를 과세로. 추대인 거래 자체가 면세면은 부수되는 거 따질 필요 없이 거래 전체를 면세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 뭡니까? 디귿이지. 그래서 주된 거래가 면세일 때 부수되는 게 과세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 전체를 면세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자 면세 거래 뭐 책이라고 했죠. 책 파는 거 책이 2만 원짜리 책이다. 그거 다 면세죠. 그런데 과세 대상 음악 CD는 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토익 책 같은 거 샀을 때 2만 원짜리 책 면세입니다. 면세 물건인데 면세 거래인데 뒤에 CD라는 거 달려있지만 과세 대상이 달려있지만 주된 거래 자체가 책이지 않습니까? 주된 거래가 면세니까 2만 원 거래 금액 전체를 다 그냥 면세로 보자 이거지. 그렇게 따진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세가 아니고 면세 됐죠? 문제 13번. 다음은 공급자인 주식회사 양하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발급 및 전송에 관한 내역이다.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혹시 늦게 발급한다고 그러면 발급한 사람도 1% 또는 2% 가산세 있고 발급받은 사람도 페널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연 수치하면 1% 가산세고 지연 수치라고 하는 거는 늦게 발급받되 공급 시기는 해당되는 공급 시기 맞다 이거죠. 그때는 지연 수치로 인정되지만 만약 공급 시기 자체가 지나버렸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지연 수치가 아니고 아예 미수치로 봐가지고 매입세 공제 자체를 못 받는다는 불이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페널티가 매우 크니까 자 공급 시기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되는지 그 날짜에 발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취인 입장입니다. 그 경우에 자 공급일자가요 7월 10일이야. 작성일자 7월 10일 잘했네. 그런데 발급을 뭐 8월 11일에 했다고. 자 만약에 요거를 월합 세금계산서로 봅시다. 그러면 뭐 7월 며칠 날부터 7월 12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월합이죠. 다만 그 전제는 그 기간이 한 달, 달력 기준으로 한 달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월합을 많이 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즉 8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되는 거지. 근데 11일 날 했잖아. 11일 날 그러면 자 지연 수치한 거죠. 지연 수치. 그래서 늦었고 다만 과세기간은 동일한 과세기간 속하는 거 맞으니까 1% 가산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7월 12일 날 공급했고 작성일자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 12월 31일 날 발급했다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지연 수치죠. 지연 수치 가산세로서 1% 가산세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타는 2015년도 12월 31일에 공급했고요. 작성일자도 12월 31일에 했다고. 발급을 1월 10일에 했답니다. 오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월합세금계산서로 봤을 때 12월 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요. 전송을 그 다음 날까지 1월 11일 날 전송했다고. 오케이 요거는 인정된다 이겁니다. 가산세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4번은 봅시다. 2015년도 11월 30일에 공급하고 작성일자도 이렇게 작성했어. 그런데 언제? 2016년 1월 10일에 발급했다는 거지. 그러면 늦게 지금 우리가 수치한 거죠. 그런데 그 과세 기간도 지금 지나버린 거잖아. 11월 30일이면 해당되는 과세 기간은 12월 31일 날 끝나버리죠. 그 이후에 발급받은 거니까 이 경우는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 공제 자체를 못 받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라는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뒤에 뭐 전송 요거는 그 다음에 했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늦게 발급받았고 과세기간 자체가 지나버렸으니까 매입세 불공제라는 큰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무릎에서는 가산세 또는 불이익 어쨌든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거는 다 빼고 없는 상황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늦게 발급하면 발급한 사람뿐만 아니고 발급받는 사람도 페널티가 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2, 배, 사, 근, 연, 기에 대해서 각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해 보았고요. 그리고 과세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았죠. 그 부분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네. 이자 배당은 불로소득 개념이라서 필요경비 자체가 아예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자 실제로 비용이 드는 거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라는 그 인위적인 산식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소득은 특정한 기타소득 형태에 대해서는 80%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돼 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거 가지고 그 답을 풀면 되겠죠. 1번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자소득 이런 거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인정 안 되고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금 물어본 거죠. 2번 연금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발생한 은행에 지급한 실제 수수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고. 연금소득은 인위적인 소득 공제로만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업무상 출장 비용 이런 거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거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인위적인 그 산식에 의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4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사업소득 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그런데 조금 이것도 출제범위 벗어나는 이유가 아쉬운 이유가 비용이 엄청 많고 많은데 하필 뭘 물었습니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물었죠. 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 들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 자체가 자기입니다. 그죠? 법인하고 다른 거죠. 개인 사업자는 회사 이꼴 나 자신이거든. 그래서 회사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거 고스란히 내 돈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 이런 거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래 장사해지고 번 돈 네가 사업소득으로 세금 내야 될 텐데 급여 뭐 퇴직금이라는 비용 이름으로 그만큼 싹싹 빼가지고 세금을 줄이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본인에 대한 비용은 전혀 인정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본인에 대한 것 중에서 건강보험료만은 자 월급쟁이들은 보험료에 대해서 그렇게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그 공적 보험료 공제를 소득공제로 따로 받거든. 그런데 이 사업소득자는 연금이 아니고 그냥 보험료이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같은 걸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차피 나라에 내는 건강보험료인데 그 근로소득자들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좀 이상하니까 해주자. 요것만 건강보험료만은 자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정해놨거든. 하필 그게 나왔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사업소득 할 때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라는 거 사실 알아도 답 찾을 수 있겠고 1, 2, 3번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 찾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조금 지엽적인 내용,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 너무 실무적인 출제범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건강보험료 약간 지엽적인 거고 어쨌든 사업소득 자체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이것만 건져주세요. 자,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자 뇌물, 알선수재 이런 거 기타 소득이고요.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처분하고 파더니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미열거 소득은 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얻는 차익 그런 것도 미열거 소득. 대표적인 것도 사업자가 자기 유형자산을 사고 팔아가지고 얻는 유형자산 처분익 이런 것도 미열거.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미열거 소득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굳이 때린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과세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규정 보면은 과세 대상이 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정리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계장치 같은 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세금이 따로 안 난다. 3번 부가세 면세 사업인 학원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면세 사업 이런 거는 부가가치 얘기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이제 과세해야 된다고 하지. 그리고 계약의 위반 또는 회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61의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인트 그 본문에서 항상 강조했던 포인트만 안다면 틀린 문제 없었다 그죠?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